잠시 후 여러분은 5.16 군사정변부터 12.6 사태까지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방 예산을 축소하려 하자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반공을 국시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이 혁명 공약의 내용을 통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였고 국내 안보 강화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제자, 정치 깡패 등을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 화폐 개혁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치인과 주요 인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변 당시 민정 이양을 공언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박정희는 전역 후 약속을 번복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1963년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반공 정책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개최하여 필요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도입에만 집중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로 인해 6.3 시위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휴교령을 선포하고 나아가 계엄령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운동과 반정부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고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 및 질서 유지, 시설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으로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항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1조 양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민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협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및 징용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의 반환, 그리고 독도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반,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미국은 반공전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하자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에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에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구성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하였고,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부대를 포함해 약 10년 동안 총 3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포함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베트남 건설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전쟁 특수로 인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 원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베트남 파견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경제 원조. 베트남 주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 물자와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베트남 주둔 미군과 베트남군을 위한 물자 중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차관에 추가하여 차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1966년 작성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1968년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한을 위협하였습니다. 북한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동해 공해상에서 납포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약 120명의 무장공비를 남한으로 침투시키려 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제6차 개정헌법, 즉 삼선 개헌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삼선 개헌안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개헌안에 따라 치러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며 박정희 정부를 견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7개년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장면 내각이 이를 수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 확보와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멘트와 전력 등 기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도로와 항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되었고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더해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수출이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산업 각 분야의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이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로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1969년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과 외채 상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삼아 철강,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의 중심이 경공업 및 가공무역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화 정책은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중화공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였고 중화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경공업을 초과하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중화공업의 성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및 공업 구조의 변화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까지 연평균 8.9%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겨우 5천여만 불의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산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 불 수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1억 불 이상 수출한 업체만도 17개사가 넘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77년 12월
100억 불 수출의 날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시기 한국은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의 성장 둔화는 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급증하였습니다. 1979년의 경제 불황은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로 개설,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 국민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학습할 정도로 농촌 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보다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였고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악과 퇴폐 풍조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을 담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반공의 명분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증대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유신 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신 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유신 헌법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출마 횟수 무제한,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긴급조치 선포권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의원 99.9%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은 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준하, 백기환 등의 지식인들은 유신 헌법에 반대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유신 헌법과 노동 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달아 긴급 조치를 발표하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사법 절차 없이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강력히 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유신 반대 운동을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정부 전복 시도로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결성하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검열에 맞서 언론 자유수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 1976년에는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체제를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와 같이 3.1 민주구국 선언을 통해 유신 반대운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979년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을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압 조치는 김영삼의 정치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하며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석유파동, 과잉투자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지만, 강경 진압은 민심을 악화시키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두환 정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